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어학개론 제4장 의미론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학개론의 의미론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론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미를 따지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의미론 이제 영어로 하면 semantic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semantic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의미로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이제 103페이지를 보시면 나오죠. 103페이지를 보면 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가번에 보면 요즘 바빠서 손이 모자란다. 이런 거라든가 또 나의 이 전화기는 손을 좀 봐야 되겠어. 또 그 여자는 손이 커서 인력은 우습게 한다. 나는 이제 신발 산업에서 손을 떼겠어. 손 윗사람, 손 아랫사람.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마다 이제 손의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바빠서 손이 모자란다. 이런 거는 이제 일손이 모자란다는 뜻이고요.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건 고친다는 뜻이겠죠. 또 손이 크다는 것은 씀씀이가 크다는 뜻이고, 손을 떼겠다는 것은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나오겠다 이런 뜻이겠고, 손 윗사람 이런 것은 어떤 이제 그 순서의 맥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나오고요. 자, 104페이지로 또 넘어가시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나오죠. 104쪽을 보세요. 거기 이제 보시면 그 위에 이제 그 뭡니까 그 가번에 와 있고 나번이 있죠. 자, 가번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의미가 나쁜 건 아니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은 나쁜 뜻이 전혀 아니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약간 욕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호의호식 잘 먹고 사는 거. 나는 밖에 비가 오지 않니? 밖에 비가 오지 않니? 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자, 이 말은 이제 밖에 비가 오는지를 물어보는 의미도 있지만, 밖에 비가 오니까 뭐 우산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게, 문맥적인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5페이지에 보면 단어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어에 대해서 의미론을 따지는 것을 어휘 의미론이라고 한다. 그냥 쓴 겁니다. 어휘. 그러니까 어휘라는 게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렉시컬 시멘틱스라고 이제 써놨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휘 의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렉시컬 거기 105쪽에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105쪽에 두 번째 보면 렉시컬 시멘틱스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휘 의미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5쪽의 아랫부분에 그 지시물과 개념엔 소시르의 그 스니피안과 스니피아가 있어요. 거기 105쪽에 밑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소시르. 소시르는 이제 언어학자죠. 일종의 언어학자고요. 일반 언어학 이런 책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스니피안과 스니피에라는 게 있어요. 스니피앙이라는 것은 기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스니피에는 기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표라는 것은 표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무, 이게 스니피앙이라고 본다면 스니피에라는 것은 나무라는 글자를 보면 이런 그 나무라는 형상이 이게 떠오르겠죠. 이게 기의, 스니피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106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한 게 나옵니다.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뭐 그냥 넘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07페이지에 보면 이제 기호 삼각형이 나와요. 107페이지를 펴보시면 기호 삼각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7쪽에 나오는 기호 삼각형. 자, 이 기호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하면요. 관념, 개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호 명칭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지시물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무, 우리가 이제 가리킨 나무가 있다. 이게 기호죠. 자, 그러면 나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겠죠. 자, 지시물은 이렇게 이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점선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의미라는 게 이제 나오죠. 문맥의미.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108페이지 넘겨보세요. 108페이지 넘겨보시면, 엄마 비와라고 하는 게 있죠. 108쪽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비 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뭐 장독대를 덮어라, 뭐 빨래를 뭐 이렇게 가져와라, 또 물 주는 일을 그만두겠다, 뭐 비옷을 꺼내달라,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게 이제 문맥의미라는 거죠. 108페이지에 거기 그 4번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 단락에 6째 줄 끝에 있죠. 문맥의미, contextual meaning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109쪽에 이제 단어 간의 의미와 의미 관계인데, 여기서는 동음어가 나왔는데, 동음어는 말 그대로 같은 음을 가진 언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풀이라는 게, 그, 그라스 할 때 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풀칠하는 풀 있죠. 그 풀. 말도 입으로 하는 말, 타고 다니는 말, 한 대, 두 대 하는 말, 이런 게 다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 밑에는 쓰다라는 게 쓴다, 사용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쓴다는 뜻도 있죠. 글을 쓴다. 그런 의미에서 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또 넘어가시면 차다. 이게 찰냉자죠. 110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라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 것은 차다. 공원 같은 걸 차는 거죠. 킥이죠, 킥. 영어로 말하면. 그다음에 찬다는 거는 이제 옆에다 찬다는 거죠. 뭐 우리가 호패를 찬다 또는 이런 것들 있죠. 옆에서 차는 거, 그런 의미. 그다음에 차다는 꽉 차 있다는 거죠. 풀이란 의미죠. 그다음에 뜨다도 뜨개질을 하다, 뭐 해가 뜬다, 눈을 뜬다, 옷감을 뜬다, 행동이 뜨다, 좀 둔하다는 뜻이죠. 느리다, 매주가 뜨다, 이런 거 발효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어의 동음 이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자어의 동음 이어 보면 운명, 그 앞에 있는 운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운명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를 때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기 같은 경우도 그 선비 사자가 나온 사기는 이제 기가 산다는 사기겠죠. 기가 산다. 그 사기. 그 다음에 사기. 이 사기는 뭡니까? 사기 그릇 할 때 사기죠. 그 다음에 사기는 이제 역사서죠. 산마천이 쓴. 그 다음에 사기는 사기를 친다. 할 때 사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번에 보면 부정. 이건 부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정이라는 게 이제 그 바르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부정은 정숙하지 않다. 정숙하지 않다. 그 다음 부정은 깨끗할 정자니까 깨끗하지 않다. 그 다음 부정은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았다. 정할 정자니까. 그 다음에 그 부정은 노의 뜻이죠. 긍정 부정에. 부정은 아버지의 정. 아버지의 정.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조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밑에 조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화라는 건 조화를 이룬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누군가와 뭔가와 조화를 이룬다 이런 의미니까 뭐겠습니까? 할모니죠. 할모니. 이런 조화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조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그 왼쪽에 조화라는 것은 이제 뭔가가 이제 그, 제가 말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나오는 이 두 번째 나오는 조화가 이제 이런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고, 첫 번째 조화는 이제 이 만들 조자죠. 만들 조자에 대로 하자.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잘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화는 인공적으로 만든 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화는 이제 어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드리는 꽃 같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말의 한자의 동음이어가 2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도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이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이제 밥을 먹다, 110페이지 담배를 먹다, 마음을 먹다, 나이를 먹다 해가지고 쭉 나오죠. 같은 먹다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맥락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7가에서 자까지가 먹다인데, 자, 일단 7가라는 게 이제 중심 의미가 되겠죠. 밥을 먹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7나에서 자까지는 주변입니다. 거기 111쪽에 그 인용된 거에서 넷째 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와 동음어의 경계가 뭐냐? 강이나 냇물에 놓여 있는
다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와는 별개의 단어, 즉 동음어로 고친다. 그러면서 책상다리, 지게다리 다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와 같은 단어,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좀 갈린 것이다. 이 기준이 뭐냐? 바로 의미의 유사성, 거기다 밑줄 치세요. 의미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 말이 중요하죠. 의미의 유사성. 지금 마지막 단락에 5째 줄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책상 다리도 사람의 다리와 의미상 공통된 속성. 책상 전체를 사람의 몸으로 쳤을 때 그 이제 하체 부분에 속한다는 이제 속성이 그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동의어가 이제 그 밑 112쪽에 나오는데 동의어는 말 그대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단락에 넷째 줄에 키, 신장, 허파, 폐, 범, 호랑이, 오능이, 남매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이런 동의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동의라는 것은 없다. 의미가 이제 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8번의 예문이 나오죠. 112쪽에 그 사이에 키가 많이 컸구나. 그 사이에 신장이 많이 컸구나.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키가 많이 컸다. 이런 의미가 이제 좀 더 자주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을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어화라는 게 112쪽에 밑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사어화, 그러니까 죽은 언어라는 뜻이죠. 사어라는 것은. 죽은 언어가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하고 산이 있어요. 112쪽에 밑에서 둘째 줄에 있어요. 자, 산이라는 건 지금 쓰지만 매는 안 쓰이죠. 자, 이게 바로 사어화죠. 죽은 언어가 됐다는 거죠. 사어화라는 것은 죽은 언어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열쇠와 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열쇠란 말 잘 안 쓰죠. 자동차 키란 말 많이 쓰죠. 113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동의어가 생기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말의 맛을 달리하기 위해서다. 아내와 마누라는 모두 철을 뜻하는 동의어지만 맛이 달라요.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차장 대신에 안내양, 운전수 대신에 운전기사, 식모 대신에 가정부, 청소 대신에 환경미화원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왔죠. 좀 더 이제 그 환경미화원이 청소부보다는 좀 더 좋은 표현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둘째는 이제 국어순화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세말을 만들어요. 세목골, 삼각형, 쪽가, 페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레이프 프루트, 양달의 자몽, 양달의 키위 이런 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기라는 게 타부인데 이제 보통 남근을 고추, 동물들의 교접을 짝짓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타부, 금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의어는 반대말이죠. 뭐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승려, 패배, 덥다, 춥다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114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교 기준이 하나일 때 성립한다. 거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반의 관계는 어떤 비교 기준이 하나일 때 성립한다. 114쪽의 첫째 줄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성만 다르기 때문에 반의어죠. 그러나 청년과 할머니는 성이 나이까지 다르죠. 반의어가 안 된다. 소년과 소녀, 어른과 아이는 반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책상과 토끼는 반의어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기준 하나를 의미한다. 그래서 반의 관계는 결국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의 특질 중 어느 한 가지 특질만 대립 관계를 이루고 나머지는 다 공통될 때 성립하는 것이다. 자, 여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오죠. 114쪽의 두 번째 단락에 셋째 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써놓은 거고요. 그 단락에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동사인 뛰다, 명사인 자선 사이에는 그런 그 크기가 다른 동물과 호랑나비 사이에는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의어를 2개 이상 이제 한 단어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보면 그 땅은 하늘의 반의할 수 있지만 바다의 반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늘의 반대가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것도 바다의 개념, 육지 뭐 바다 이렇게 본다면 이 바다의 반의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뛰다의 반대, 뛰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걷다의 반대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가격이 내린다, 뛴다는 뜻으로 쓸 때도 있고요. 또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의미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열다도 마찬가지죠. 닫다, 잠그다, 채우다가 반대. 벗다도 옷을 입다, 모자를 쓰다, 신발을 신다, 그다음에 장갑을 끼다 이런 의미 전부 다 반대말이 벗다라는 거죠. 자, 하이어와 상이어가 나왔는데요.
115쪽에. 자, 하이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래에 있다는 의미고 상이어는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 생물 여기 있고 그러면 생물의 하이어는 당연히 뭐예요? 동물과 뭐 식물이 있겠죠. 그리고 동물의 또 하이어는 동물 중에 여러 개가 있겠죠. 동물 중에 뭐 동물 중에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나비가 있다든가 뭐가 있다. 그럼 나비의 또 종류가 뭐 몇 개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어는 그 위에 여러 층의 상이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예가 나오죠. 거기 116쪽에 생물, 동물, 식물. 동물은 다시 곤충, 포유동물, 어류, 조류. 곤충은 다시 나비, 파리, 모기. 나비는 다시 호랑나비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밑에 있는 건 읽어보시고요. 자, 성분 분석이 117쪽에 나옵니다. 성분 분석. 자, 이 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그 117쪽에 한 7째 줄 정도 쭉 내려가면 이처럼이라고 써진 거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밑줄 치세요. 한 의미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쪼개는 일. 이게 성분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이루는 요소는 의미 성분 또는 의미 자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118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는 yes의 의미고,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는 yes죠. 마이너스는 no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각을 보면 118쪽이죠. 총각은 마이너스 기혼, 기혼, 결혼한 걸 기혼이라고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니까 플러스 남자죠. 사람이니까 플러스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처녀 같은 경우는 기혼이 아니죠. 미혼이죠. 그 마이너스 기혼. 남자가 아니죠. 마이너스 남자. 사람이죠. 플러스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12번에 까투리 나왔죠. 까투리는 수컷이 아니죠. 암컷이니까 마이너스 수컷. 자, 꿩이죠. 플러스 꿩. 새죠. 플러스 새. 자, 장기는 수컷이죠. 플러스 수컷. 그 다음에 꿩이죠. 새죠. 이거 같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고요. 어휘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어휘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어휘장이라는 것은 거기 나오죠. 118쪽의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부터 어떤 공통적 의미로 묶이는 단어들의 집합으로 의미장, 개념장이라고도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절이라는 공통점으로 한 어휘장을 이루며 달다, 짜다, 싱겁다, 맵다, 떫다는 맛이라는 어휘장을 이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앞에서 본 하위 관계와 상통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위 관계를 어휘장의 개념으로 바꾸면 한 상요에 묶이는 하이어의 집합이 어휘장이다. 예를 들어서 식물과 동물은 생물이라는 어휘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식물과 동물은 크게 보면 생물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식물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동물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커다랗게 보면 어떤 생물의 이제 하위 분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다음에 호랑나비, 흰나비, 부전나비는 나비라는 어휘장을 이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이론과 관련해서 흥미를 끄는 것은 언어마다 의미장이 크게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을 뜨다, 문을 열다 이렇게 쪼개 쓰이지만 영어에서는 다 오픈이죠. 이와 반대로 영어에서는 블루와 그린으로 어휘장을 쓰는데 우리말은 이제 파랗다 하나로 쓰고 있죠. 블루와 그린을. 자, 언어에 있어서는 의미장의 차이는 그런 이제 사회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스노우라는 게 눈 아닙니까? 스노우. 근데 이 스노우라고 하는 게 눈인데 이 에스키모 어에서는 이제 이게 다 달라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눈이 되게 많은 곳에 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 뭡니까? 카나. 땅에 쌓이는 눈, 아풋. 바람이 휘날리는 눈, 그러면 피크실 시르곡. 바람에 휘날려 쌓인 눈 하면 키무크숙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개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또 우리는 농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는 전부 다 라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도 라이스, 벼도 라이스, 쌀도 라이스, 밥도 라이스, 심지어 누룽지도 다 라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 우리말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 영어는 모두가 라이스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0페이지에 보면 형제자매 단어들의 장을 보면 한국어는 좀 이제 형제자매가 이제 달라지죠. 형, 오빠, 아우, 언니, 누나 이렇게 나오죠.
헝가리어 같은 경우는 형과 오빠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우하고 동생은 구분이 있고 언니 누나도 구분이 없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더와 시스터죠. 형이든 오빠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 이제 엘더 브라들 또는 영거 브라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이제 의미가 확연하죠. 이렇게 쓰는데 뭐 일반적으로 브라더만 써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형도 되고 오빠도 돼요. 시스터도 마찬가지죠. 이러면 언니 누나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말레이어는 형, 오빠, 아우, 언니, 누나가 전부 다 그 수다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언어마다 달라진다. 자, 의미의 변화를 보면 자, 의미의 이제 확대와 축소가 있죠. 의미가 이제 확대되는 거죠.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리가 거기 넷째 줄에 있죠. 애초에는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였는데 책상 다리, 지게 다리까지 간다는 거죠. 먹다가 애초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였는데 욕을 먹다, 마음 먹다, 겁을 먹다가 돼요. 또 영감은 애초에는 당상관, 즉 정삼품 이상의 또는 종이품 이하의 벼슬을 이었는데 지금은 남자 노인 모두 영감이란 말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회사 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막연한 경칭으로 사장이라고 쓰죠. 사장님 이러잖아요. 또 장인 장물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의미가 넓어져. 세수라는 건 원래 손을 씻는다는 뜻 아닙니까? 세수니까 씻을 세자에다가 손 숫자인데 이게 얼굴을 씻는 거 다 되는 거죠. 또 방석이라는 것도 원래는 네모방자니까 네모난 그 자석인데 뭐 동그란 것도 다 방석이 되는 거죠. 자, 의미가 축소되는 거. 놈과 계집은 비칭이 아니었는데 오늘날에는 비칭으로 한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놈이라는 말이 그 뭡니까?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옛날에는 놈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집이라는 건 아내란 뜻이었어요. 아내. 계집이란 말은 아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비하적인 의미로 쓰이죠. 또 중세 국어의 사랑이 사애, 넓은 의미에서 애라는 의미로 한정된 것도 의미 축소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보면 그 헤아릴 양자죠 이게 생각할 사자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하고 헤아린다는 의미가 강한데 요즘은 정말 러브의 뜻만 상당히 강하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몸집이 작은 사람을 가리키던 외놈이 일본 사람을 가리키고 철의 장막이 철로 된 장막 전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공산권만 가리킨다는 거예요. 또 확대도 축소도 아닌 경우 어리다가 어리석을 우자에서 어릴 유자 우리가 이제 어리다라는 것이 원래는 옛날 어린 백성 이러면 어리석은 백성이었거든요. 이제 이게 어리단 영의 의미로 쓰여버렸죠. 원래는 이제 풀리시의 의미로 이제 많이 쓰였는데 영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장엄하다의 뜻이었던 씩씩하다가 오늘날은 그냥 씩씩하다, 불쌍하다 이런 어여쁘다가 오늘 예쁘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리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의미 변화가 일어난 원인이 뭐냐? 123페이지 나오죠. 자, 언어적인 원인부터 신호의 필요성까지 나옵니다. 거기를 이제 보면 이 언어적인 원인부터 이제 밑에 보면요. 자, 거기 밑에 있죠. 자주 도이는 문맥에 감염되어서 의미가 이제 그 의미가 그 변화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책이 없다, 주책이 주로 없다 어울려서 부정된 의미. 그런 의미. 컨사이스가 이게 이제 간결한이라는 뜻인데 컨사이스 딕셔너리 사전의 뜻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콘사이스 영한 사전 이러면 이 간결한이라는 뜻이에요. 간결한 원래 뜻은. 근데 사전을 가리킨다는 뜻이죠. 역사적 원인은 지시물은 변모했는데 단어는 옛 모습을 그대로 지켜. 예를 들어서 바가지를 긁는다. 그러니까 바가지가 박으로 만든 거죠. 원래는 박 플러스 아지가 되겠죠. 이게 이제 플라스틱 만든 것도 다 바가지가 돼요. 또 애초에는 새 깃털로 만든 필기도구를 펜이었어요. 펜. 새 깃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볼펜, 다양한 필기도구 다 의미가 확대됐죠. 사회적 원인은 일반적 용법의 단어가 특수 사회 집단에서 쓰임으로써 의미가 이제 축소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상관을 높여부른 영감이 법원가에서는 판검사라는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인다는 거고요. 벌초가 그런 그 풀을 베는 의미가 돼 있지만 그런 그 민속에서 124쪽에 산소에 풀을 베는 일에만 국한하여 쓰는 것은 이제 전자에 속하는 것이다. 거기에만 국한돼 쓴다는 거죠. 원래 이제 벌초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추석이라든가 이런 거 전에 그 풀을 베는 것도 벌초인데 주로 이제 그런 거 뭡니까 그 산소에 풀을 벤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공양이라는 게 애초에는 부처에게 음식을 바치는 뜻이었는데 시부모 공양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술이라는 게 이제 신체만 수술하는데 이제 뭐 경제를 수술한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원인이 있죠. 그 밑에. 이거는 이제 은유 같은 걸 많이 쓰는데, 미련한 사람은 곰이라고 한다. 곰탱이 이러죠. 행동이 느리면 형광등이라고 하고, 정확한 사람은 컴퓨터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기라는 거 있죠. 금하는 거죠. 금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뭐 죽음을 돌아가다 유명을 달리하다 이렇게 쓰고요. 암이라는 것을 암이라고 안 하고 이제 종양이란 말로 이제 써요. 종양. 이런 것도 대표적인 금기죠. 금기. 뚱뚱하다 대신에 건장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완국어라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124쪽에 밑에서 넷째 줄에 유피미즘이란 말을 쓰죠. 유피미즘. 영어에서 이 유라고 하는 것은 굿의 뜻이에요. 굿. 그다음 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 이런 의미거든요. 소리를 좋게 한다는 거예요. 유피미즘. 그런 의미고요. 자, 외래어 영향이 의미 변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보면 가령 그 영어에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거나 사랑받는 연예인을 스타라고 하는 거죠. 그 영향으로 우리도 이제 이러한 연예인을 별이라고 한다면 별이라는 게 이제 인기 있는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떠오르는 별. 또 이제 쏜다라는 뜻으로 슈트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농구 시합에서 빌려 온 현상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의 차용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외국어로부터 의미를 빌려오는 현상을 의미의 차용이라고 한다. 정상회담, 정상은 한 나라의 순회급을 가리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이 서미트라는 건 산꼭대기라는 뜻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정상회담 할 때 이제 정상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이런 곳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어의 필요성, 새로운 언어가 이제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 새로운 언어, 그래서 기차,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언어죠. 그래서 그 의미, 또 케이블카 이런 것도 원래는 없었던 거죠.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126페이지에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왔는데, 1번, 기호 삼각형에서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그랬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기호 삼각형에 대한 문제 이야기는 어디, 여러분 교재로 어디 있냐면요. 한번 펴보십시오. 107페이지에 나옵니다.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에 이제 기호 삼각형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시면, 잘 보시면, 간접적인 관계는 이제 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호와 지시물이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기호와 지시물이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고. 자,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횡적인 관계, 종적인 관계. 자,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거. 동음이의, 그다음에 다의, 반의.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단어들을 따졌을 때 이제 그 단어의 관계가 그 동음어냐, 다이어냐, 반이어냐 뭐 이런 게 있고, 하이어와 상이어는 이제 또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동음, 이의, 다이, 반이 이런 것은 하나의 이제 그 의미론적인 맥락에서 어떤 단어 간의 이제 의미 관계에서 나눠지는 거죠. 동음어, 다이어 이렇게 되지만 하이 관계는 이제 상이와 하이 개념 이런 것으로 나눠지는 거죠. 상이어와 하이어의 관계로 나눠지는 겁니다. 115쪽을 보시면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상위 관계, 하위 관계가. 자, 그렇게 보시고요. 상이어, 하이어 관계 중에서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 상이어는 하이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라고 나왔죠. 함이라는 것은 이제 함축한다는 뜻이에요. 자, 1번은 하이어는 여러 층의 상이어가 있다. 맞죠? 높은 층의 상이어일수록 의미 영역이 포괄적이다. 맞죠? 하이어는 한 단어의 의미 영역이 다른 단어의 의미 영역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 이것도 맞죠. 근데 상이어가 하이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이어하고 하이어가 있는데 116페이지를 펴보세요. 116페이지. 116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셋째 줄에 나오죠. 하위 관계에서는 더 높은 층의 상이어일수록 의미 영역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층위가 낮아질수록 의미 영역이 한정적이며 특수화된다. 이에 따라 하이어는 상이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호랑나비 뭡니까 이런 무슨 나비의 종류가 있으면 그 호랑나비라는 하위어는 나비라는 것을 함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순서가 바뀌었고요. 4번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바뀌는 거. 자, 바가지가 박으로 되는 거. 이것도 아까 다 설명을 좀 제가 드렸는데 이 바가지는 역사적 원인이죠. 123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와요.
거기 123페이지에 그 역사적 원인 나오죠. 거기 역사적 원인 나오니까 두 번째 단락에. 그 다음에 컨사이스가 사전의 의미로 쓰이는 거. 이것은 언어적 원인이죠. 그 바로 위에 단락이 나옵니다. 언어적 원인이라고. 자, 공양이 부처께 그 음식을 바친 뜻에서 우더른을 대접하는 일, 사회적 원인이죠. 자, 그거는 이제 사회적 원인에서 나오죠. 거기 124페이지의 셋째 줄 보세요. 공양이란 말 나오죠. 124페이지. 이게 답이네요. 미련한 사람을 곰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의미 변화에 영향을 미친 하나로 은유를 들 수 있다고 나오죠. 거기 그 12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넷째 줄에.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나오죠. 그래서 답은 그 사회적 원인과 관련된 것은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의미론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하셔서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지식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